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오늘로 4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대통령 입장이 나온 이후 관련 부처 장관들은 파업 현장으로 갔고 노동계는 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될지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에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들 가운데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의 기분 좋은 메달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정진영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은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제2의 용산 참사가 예견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정식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당초 해경과 국방부 이렇게 두 곳이었는데 9곳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서서 지난 4월 27일 이후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하며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치료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거둔 쾌거인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 1학년생이 범행 당시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영상 파일에는 화면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소리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 불리는 40대 남성이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은 확인된 것만 2.1kg, 무려 시가 70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커지고 있지만 노조와 사측 또 정부 사이의 입장차가 커서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시의 파업.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1세제곱미터 내부 철제 구조물에 노동자가 스스로 들어간 현장을 찾았습니다. 파업 시작 48일 만입니다. 이 장관은 배를 건조하는 곳인 도크를 점거한 노동자들에게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이고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제 빨리 농성을 푸시고 같이 이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국민들도 좋아할 거고 더 이상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곧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5곳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 날 파업 현장을 찾은 겁니다.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이례적으로 파업 현장을 함께 찾으면서 공권력 투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장관 역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중인 노조와 사용자인 협력업체, 정부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30% 인상은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노조 전임자 인정 등에서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장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이상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정부가 산업은행에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속히 촉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파업을 철회하라는 정부의 압박 속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총파업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공권력 투입 여부를 두고 노조와 정부 사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은 오늘 23일부터 2주 동안 여름 휴가를 앞둔 상황. 협력업체 노사가 휴가 전까지를 사실상 협상 기한으로 정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야당은 제2의 용산 참사가 예견된다면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파업한 지 48일째.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표현으로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 위협적 방식 동원은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이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고도 지적했는데 공권력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권력 투입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사태를 마냥 두고 볼 수 없으니 빨리 타결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게 일종의 압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하청업체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해복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당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략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하여튼 대화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하청업체 노조 측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노사 간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 공개로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지만 웬일인지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압수수색 이후 정중동의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사건의 쟁점이나 관련 법리를 검토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앞두고 땅에 주저앉더니 곧이어 쿵 소리가 들립니다. 황급히 어민을 제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통일부가 예고까지 하며 공개한 강제 북송 영상입니다.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통일부가 정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제 공은 확실히 검찰로 넘어온 분위기입니다. 일단 해당 영상을 통해 탈북 어민들의 북송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두려움은 거듭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당국이 귀순 의사를 거부하고 북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건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검찰도 북송 어민들 사진과 영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분석하며 통일부의 원본 제출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뜨거워진 정치권 공방에도 가시적인 움직임 대신 신중한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 고발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된 데다 관계 부처들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추가 강제 수사엔 나서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임의 제출 형식으로 상당한 분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국정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태로
합동조사 참여 당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호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부터 확인할 방침으로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된 뒤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영상 공개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흉악범이라도 귀순 의향을 밝혔다면 우리 국민으로 보고 조사해야 하는데도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특히 정상회담 쇼를 위한 재물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전 정부의 도덕성을 직격했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내외적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되받았습니다. 이른바 신색깔론에 속을 만큼 국민이 어리석지 않다며 영상 공개의 적법성까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인 무능을 덮기 위해 스스로 유능하다고 여기는 요란한 수사와 전 정권 비판에만 앞장서는 꼴입니다.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신색깔론을 편들 우리 국민은 더는 속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런 인사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기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국기에 관한 논란이다 이런 문제라는 점에서 참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 때도 있었던 별정직 공무원의 관례적 채용 방식을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기존의 오랫동안의 관례이기도 하지만 법적 제도이기도 한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사적 채용이 아니라 공적 채용을 한 겁니다. 해명 과정에서 논란을 더 키웠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사적 채용과 강제 북송 논란은 각각 신구 권력의 정점을 공격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여야의 첨예한 공방전이 며칠째 되풀이되는 이유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모두 마무리하고 실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정식 감사라는 의미인데요. 감사 대상 기관은 애초 해경과 국방부 이렇게 두 곳이었는데 현재는 9곳으로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발견돼 총에 맞아 숨진 고 이대준 씨.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는 통신감청과 이 씨의 채무 관계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해경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한 달여 동안의 자료 수집을 마무리한 감사원은 본격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애초 해경과 국방부 두 곳으로 시작했지만 국가안보실과 해양수산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모두 9곳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 대상 기관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지 감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지 감사에 돌입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실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국민 앞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민 북송과 함께 정치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대상 기관과 관련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톱 체제에 힘을 실으면서 최근 불거진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계속되는 공개 파열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구 기자입니다. 친윤계 의원 모임 민들레 결성 문제를 시작으로 잇따라 충돌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휘청이는 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의식한 듯 논란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체제는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친 만큼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권대행을 비판했던 건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확전을 자제했던 권대행에 이어 장 의원까지 일단 갈등설을 봉합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친윤그룹에선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는 건데 급기야 당내에선 경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윤핵관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땅치 않게 들리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방법론의 차이 같은 거는 뭐 가급적이면 내부 토론으로 해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인데 이 6개월 기간 동안 당이 비상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전국 운영에서 적합한 것이냐. 여기에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점화됐습니다. 당 윤리위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 이 대표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리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또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글쎄 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에 이어 당내 세력 간 물밑 패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집권 여당이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8명, 최고위원 후보 17명이 출전한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이 의원을 견제하는 다른 주자들, 그리고 친이재명계, 비이재명계 사이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28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 8명 가운데 5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도전해 주셔서 굉장히 이 전당대회가 뭔가 흥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예감을 좀 합니다. 의원총회장 앞에 줄지어서서 의원들과 악수하며 잘 부탁한다. 사실상 선거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어차피 대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대세주자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화두로 민생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전당대회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차별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97그룹 강병원 의원은 정치 개혁안을 던지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의원을 애둘러 겨냥했고,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 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습니다. 방탄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당내 선거 과정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여든 야든 떠나서 당내 경선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당 자체에 큰 마이너스가 됐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다 17명이 도전한 최고위원 경쟁에선 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개파 신경전이 더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검찰 리스크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검찰 리스크라고 해서 배제하고 공격하고 지양을 한다면 우리 동지들은 누가 지킵니까? 사당화의 이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흐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만이 전당대회 본경선에 오릅니다.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지만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선 치열한 표심잡기 경쟁이 불가피해 차기 지도부 입성을 둘러싼 각축전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국회가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한 주요 의사 일정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도 여야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가까스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 지 보름여 만에 국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경제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민생경제 특위 구성에 나섭니다. 여기서 기름값 인하와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지원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틀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턴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 정부 국정 점검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50일 넘게 이어진 개점 휴업 상황에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해 주요 의사 일정을 먼저 게시하는 이른바 개문발차 형식을 택한 건데 상임위 배분 문제에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재차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쟁점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누가 가져갈지 양보 없는 줄다리기만 이어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좀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향후에 필요하다면 계속 또 개별적인 만남이나 또다시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좀 회동을 좀 계속 가져가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국회 문을 열고 민생 챙기기에 나선 여야는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오는 21일로 못 박은 상태입니다. 결국 시한에 임박한 여야의 마지막 상임위 주고받기 결단에 따라 완전한 국회 정상화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에게 한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면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초 종목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이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도쿄올림픽 때 관중 박수를 유도하며 경기를 즐긴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다면서 할 수 있다는 스포츠 정신과 실패해도 괜찮다는 긍정의 힘을 전 세계에 전한 장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범행 당시에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영상 파일에는 화면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소리만 온전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20살 김모 씨.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다른 곳으로 향해 범행 상황이 담기지는 않았는데 소리는 온전히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김 씨의 심리적 상황까지 파악해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또 피해자 A 씨가 학교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 구조 요청 없이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상당 시간 건물 앞에 방치됐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119 구조대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 호흡과 맥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하거나 떠밀어 추락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농협 직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이 물품 대금 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건데요.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안성시 고산면에 있는 지역 농협입니다. 이곳 양곡 유통사업부에서 일하던 직원 40대 A씨는 지난달 초부터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여러 차례 집에도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상황. 결국 A씨 대신 업무를 맡게 된 직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잡곡을 매입했다며 받은 세금 계산서가 허위였던 겁니다. 농협이 잡곡업체에 지급한 물품 대금을 A씨가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곳에서 양곡 매입과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 달 동안 매입 대금 5억 원가량을 빼돌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농협 측은 한 달쯤 후에야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잡곡업체 관계자를 고소했지만 A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면서 물품 대금을 A씨 개인 계좌로 보내준 업체도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농협 직원들의 거액 횡령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생한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50억 원으로 애초 알려진 것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1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일부는 서류조차 없이 대출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농협 측은 거액의 공금 횡령 사태가 잇따르는데도 피해 고객이 직접 신고하거나 직원이 잠적하는 등 이상한 김새를 보이기 전엔 전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거액의 금액을 빼돌리는 일이 너무 쉽게 발생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얼마 이상의 금액이 실행되면 회사에서 이를 바로 알아차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이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산감사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원시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횡령 사고가 터질 때마다 번번이 같은 약속만 되풀이됐던 만큼 관리 감독자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공군 20 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를 발견한 건 평소 출근을 함께 하던 동료 부대원이었고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2달 전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와 같이 민간 기업을 먼저 찾는 등 경제 동맹을 부각했고 우리 측은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가장 처음 찾은 곳은 LG화학의 연구소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을 전시한 공간을 둘러봤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5월 방한 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먼저 방문한 것과 닮은 꼴입니다. 기술 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앨런 장관은 동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을 내세웠습니다. Friend shoring is about deepening relationships and diversifying our supply chains with a greater number of trusted trading partners. The purpose is to lower risks for our economy and theirs.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 주제도 경제였습니다. 세계적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위기 등을 두고 국제 공조와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대화가 오간 거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앨런 장관에게 한미 정상회의 당시 합의를 언급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정치 군사 안보에서 또 산업 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 국민 이런 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관련 사안은 이후 열린 추경호 부총리와의 한미 재무장관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양국 재무장관들이 필요할 경우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의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화스와프의 주체가 양국 중앙은행인 만큼 재무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끌어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이에 앞서 오전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고 한국은행 여성 직원들과도 경제학계와 여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외신 등을 통해 알려진 대북 제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금융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비투 탕감이다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결국 금융위원장까지 해명에 나섰는데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요즘 같은 금리 급등기에는 취약층을 위한 지원은 꼭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취약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생 안정 금융 지원에 더해서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비탄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기름을 부은 건 청년 특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고 원금 상환을 저금리로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서 청년층의 손실이 커졌다고 언급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비투족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쩔쩔매며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조금만 도와주고 우리가 채무 조정해주고 해주면은 재기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바로 청파산으로 몰고 파산자로 모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경제에 그게 더 엄청난 코스트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층을 위한 금융 지원은 필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올라 7% 수준이 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업이 이제 경영을 하다가 어려워지면은 워크아웃을 하듯이 청년들도 빚을 내고 생활하다 어려워지면은 채무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채무 조정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준금리 급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엔 취약계층 보호와 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에 줄타기라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YT의 조태현입니다. 네, 지구 북반구에 최근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기 정체, 이른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중국 등의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최고기온 지도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중동,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까지 검붉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강력한 폭염이 나타난 곳입니다. 최근 유럽은 살인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이란, 중국 상하이에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거대한 고기압이 발생해 대기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블로킹 현상. 유럽과 중앙아시아 부근에 블로킹이 나타나며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돼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국의 폭염을 부른 겁니다. 극지방 온도가 상승하면서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줄고 공기순환이 약해지며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심한 폭염이, 다른 곳에는 폭우가 지속하는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도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강한 고기압이 형성된 건데 이 때문에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돼 주기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서히 확장하며 장마를 끝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은 제주도 남쪽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으로 대기가 정체되며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장마 기간 동안 저기압에 의한 비가 자주 내리며 북태평양 고기압은 북쪽으로 확장하기보다는 남쪽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는 제주도가 7월 20일에서 21일, 내륙은 24일에서 26일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현재로는 7월 말 아니면 8월 초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염과 산불로 시름하는 스페인에서 마을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굴삭기로 땅을 파던 중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지만 가까스로 몸을 피한 한 주민의 영상인데요. 외신이 이 주민을 굴삭기 영웅이라고 부르게 한 긴박했던 순간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째 소방관과 주민들이 산불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스페인 북서부 타바라의 한 마을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마을로 접근하자 주민들이 애써 키운 작물을 미리 걷어들이고 물을 뿌리며 집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주민이 굴삭기를 몰고 나왔습니다. 참호를 파 저지선을 만들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맹렬한 화염이 불길을 뒤로 한 채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던 굴삭기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굴삭기의 모습이 화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몇 초 뒤 이 주민이 화염 속을 뚫고 필사의 탈출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뛰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나온 이 남성은 옷이 거의 다 벗겨진 채였고 바지에는 아직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외신이 굴삭기 영웅으로 부른 이 남성은 건설 자재 창고를 운영하는 앙헬 마르틴 아루오나로시로 심한 화상을 입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quí parece que lo tenemos controlado, pero un amigo mío se le ha quemado una máquina excavadora y se ha debido de lastimar. Se ha quemado y lo han llevado en helicóptero y a ver qué pasa ahora. 유럽에서 며칠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프랑스에서만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징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차기 당권을 놓고 본격적인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지금 5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공권력 투입 시사 쪽에 가까운 발언일까요? 아니면 파업을 풀고 좀 대화를 하자. 여기에 가까운 발언일까요?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라고 보는 게 옳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곧바로 공권력 투입한다.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압박 카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파업을 이제 지금 장기간 하고 있는 측에서는 약간 심리적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는 좀 파업 기간이 너무 좀 길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크 점유도 지금 한 달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너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그 초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지금 파업을 하는 측에 좀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역시 이번 카드가 약간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그 임금 인상안 당초에는 30% 인상 요구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대로 좀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은 좀 노린 측면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정부는 지금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현장으로 갔고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 아직은 후보인데 후보자도 좀 현장으로 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에서 좀
그 어떤 목소리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잘 되길 바라고요. 저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원청과 하청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잖아요. 그 하청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그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네. 계속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30%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지금 있는 월급의 30% 올려달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30% 이상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30%에서 임금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도달로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당시에 원청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임금이. 근데 왜 하청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근데 이제 원청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하청업체에 맡겨놓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된 것이죠.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 16일부터 사자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원청, 하청업체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죠. 예. 4개 기관이 함께 얘기한 게 지난 주말부터예요. 16일부터. 좀 이걸 일찍 했으면 지금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임금 30% 인상 요구에 좀 많이 후퇴를 했어요. 우리는 더 조금 올려도 된다. 협상을 해보자라고. 좀 일찍 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안 왔다는 거죠. 좀 네. 아쉽고 뭐 행안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가서 좀 노동자들과 대화도 하고 뭐 좀 중간에서 좀 그 중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청업체, 원청업체, 뭐 정부 그리고 노동단체 이렇게 다 입장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좀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오늘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농성을 풀면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할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신중하지만 당연히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강원 양면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부가 마치 너무 늦게 이렇게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너무 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네. 정부가 만약에 초기부터 너무 개입했으면 분명히 노동계의 반발이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역시 뭐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러면서 노동계 압박을 시작했다. 이렇게 아마 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도 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해양조선이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주인이 없는 상태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산업은행이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또 타업체하고 지금 뭐 M&A 관련한 부분도 계속 추진 중인 상태고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도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산업은행 측도 지금 경영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리해서 맡고는 있는데 이쪽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대우해양조선 그 원청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같으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텐데 이건 또 하청업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관계하는 그 타이밍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공권력 투입 여부를 두고 노조와 정부 사이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야 정치권의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불법 종고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의 문제도 결국은 안전하게 또 가급적이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 공권력 투입을 통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략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때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당은 지금 6,600억 원 영업 손실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제2의 용산,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당내 TF까지 만들어서 대응한다 이런 입장인데 자, 공권력 투입하는 날 아니나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긴장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사실은 경찰청장 후보자도 함께 갔잖아요. 그 자리에. 뭐 그렇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저는 봐요. 네. 정말 공권력 투입이 되게 되면요.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뭐 공권력을 투입해서 취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올 수는 있겠죠. 예컨대. 그걸 뭐 해산시킬 수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동계와 전면전이 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를 공권력 투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노동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제 원청도 이제 3번 회의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만든 사자 간담회가 그 사자 간담회가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좀 양보했다고 하니까요. 노조 측에서는 일정 부분 양보를 했고 그 양보에 대해서 아직 사측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예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져야지 이게 공권력 투입되고 노동계와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국민적 비난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 수단으로 공권 투입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공권력 투입을 먼저 얘기하고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폭염 속에 노조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타협점이 빨리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노조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게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30%대 뭐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도층만 대상으로는 뭐 20%를 보이는 이런 결과도 있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었던 주택 공급 문제라든가 뭐 법인세 문제라든가 GTX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조 불법 행위 엄단하겠다 이것도 이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면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노사 정책을 이제 펼쳤죠. 노동 정책을 펼쳤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문재인 정부의 그 노사정 대타협 그 합의에도 이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사실은 민주노총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에서도 가장 강성 노조가 이제 금속 노조인 거고 이번에 이제 파업하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게다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1월 지금 대투쟁을 지금 예고를 이미 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투부터 이제 동력을 끌어올려서 11월 달에 이제 아마 최대 규모의 그런 그 총파업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그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노총 내부 사정하고도 좀 약간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좀 적지 않다 보니 그거를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윤석열 정부하고는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가겠다.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만약에 공권력 투입이 되면 이게 일종의 전초전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총은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 공권력 투입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그렇게 서두를 것 같지는 않아요. 예고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측을 좀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한다거나 이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메시지 차원의 관리다 그렇게 이렇게 보고요.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여론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한다.
뭐 조금 플러스 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뭐 그렇다면 뭐냐면 보수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집되는 보수 지지층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중도층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그 쪽으로 여론이 흘러버리게 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이 지금 공권력 투입 카드를 안 쓰는 게 지금 현재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섣불리 공권력 투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은 지금 임기 초반에 이 지지율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보름 전 발언과 오늘 아침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자,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자, 오늘 아침 발언인데요. 보름 전에는 별로 지지율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름 동안 대통령 이 지지율을 받아들이는 인식에 좀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찌 생각했든 주위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지지율이 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등 기세가 안 보이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신호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추락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구나 그런 답답함에 토로라고 보여지는데 뭐 근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약간 상반돼서 원인을 언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서 언론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들이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지율의 하나 원인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그 항목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갤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정평가에 가장 높은 게 어떤 이유냐 그러면 인사 예컨대 검찰 편중 인사나 측근 인사 뭐 비선 인사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무능함에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의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저는 어쨌든 뭐 대통령이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거 뭐 계속 이렇게 20%까지 떨어지면 국정 동력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국정 운영하는 데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등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그 참모들의 도움도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참모진 다 사퇴해야죠.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정도 국면이 되면 책임져야죠. 비서실 전체가 저는 다 사표를 일단 내야 된다. 일괄 사표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 국면 같으면. 이런 경우 정도 심각한 이런 경우 보십니까? 보셨습니까?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예,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정도 되면 우선 비서실장부터 자기가 자진 사표 먼저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먼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참모진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대통령이 잘못 판단 내려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시키려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되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실장 이하 측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석들이. 그런데 그때는 그냥 가만 바라보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정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전체가 다 호흡을 맞춰서 함께 보좌를 잘 해주고 해야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고 국정 수행 지지율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그 정권 말기 지금 상황으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어요.
조만간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상태가 조금만 한 달 정도만 계속 이어지면요. 일단 관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입법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관료들까지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기 국면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걸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법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최악의 그 경로를 선택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문재인 정권도 좀 마찬가지였다라고 보는데 최악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하면 우리 핵심 지지층만 끌고 가면 돼. 네, 그래서 도로 대선전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하기보다는 국론 분열을 오히려 더 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핵심 지지층 끌어 모으면 일단 35%는 되니까. 예, 거기서 조금만 보태면 40%. 이 정도면 국정 끌어가는데. 그것이 최악의 해법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게 예. 저는 그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지지율 하락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라도 참모진 일괄 사퇴 이런 극약 처방도 좀 생각해 당연히 해야죠. 볼만하다. 예. 이게 이제 이종훈 평론가의 어떤 분석이신데, 자 이런 지지율 위기 속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부패한 검찰 간부 정부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의 말들을 남겼는데, 근데 누리꾼들 반응이 재밌습니다. 지지율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뭐 개국공신답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발언 내용은 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발언 내용이 적절하다는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거 이거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검찰에 편중된 인사를 하거나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총무 비서관실에 검찰 쪽에 2명이가 파견 근무하고 있었다. 이것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걸 뭐 지적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등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어쨌든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예. 일정 부분에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말을 하고 발언하고 이런 걸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의 자유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예.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촉각이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양측 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등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SNS 활동이긴 하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변화가 올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추미애 전 장관도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은 타당한데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는 게 자당인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죠.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이. 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하면 어찌됐건 보수 지지층 일정한 그 결집 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도와주는, 뭐 그렇다고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효과는 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도 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나도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정치적인 이제 다시 한번 그 어떤 재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 같아요. 윤석열을 활용해서 오히려 지금 본인이 예. 정치적으로 더 이제 부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 반사적인 이익을 계속 추구해가지고 큰 정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이 자본도 좀 잦아들어야 될 텐데, 사적 채용 논란에 이어서 좀 윤핵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자중하라 이런 그 목소리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당이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할 때는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 전당대회를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좀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걸 사고로 규정하고 그래서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다고 정리를 해버리고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갈등이 부각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양측 다. 만약에 지지율이 높았으면 갈등이 더 부각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든 또 장제원 의원이든 그런 부분들이 부각돼서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임시전당대회를 안 하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권한대행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은 잠재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는 전당대회나 아니면 차기 당권을 놓고서 상당히 물밑에서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직무대행이냐 조기전대냐 이거 별개로 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겉으로 보기엔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 내에서 동의를 얻거나 당 내에서 지지를 못 얻게 되면 사실은 그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6개월 정도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다음에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6개월 후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과연 리더십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리더십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악력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 내에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퍼져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국민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당 내에는 이런 임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리더십이 상당히 흠집이 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여전히 조기 전대를 원하는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죠. 안철수, 장제원 간장 연대설에 이어서 김기현, 장제원 의원이 뭉친 김장 연대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요. 자, 김기현 의원, 장제원 의원과의 차기 당권 연대인 이른바 김장 연대에 대해서 오늘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김장연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무슨 연대요? 김장을 담그나요? 언론에서 장면을 아주 재밌게 하셨나 보구만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네.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네. 정치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어느 누구든지 뜻을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뜻을 달리하면 때로는 병정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지 그런 기준을 자성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나는 김장 소재가 아니다. 뜻이 같으면 누구나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초기 6개월을 비상체제로 가는 것이 맞냐 이런 의미를 지속적으로 좀 던지고 있어서 당내 조기전대 불지피는 발언들 앞으로도 좀 심상치 않게 나올 것도 같습니다. 네, 당연히 네. 그럴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뭐 초기부터 생각이 서로 좀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고, 뭐 지금 최근에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면서 갈등을 약간 좀 봉합한 듯하지만 역시 내연하고 있다. 속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그 상태다. 이게 또 왜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더 이어지고 있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 더 이제 이게 부글부글 내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점점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건 전적으로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좀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권력이 지금 상당히 본인에게 많이 집중된 상태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거의 부통령급이라고 좀 봅니다. 대통령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 그러면 그만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사실은 좀 행보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직무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윤핵관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무결점이었
임했느냐는 거죠. 모든 게 이준석 대표의 문제만 있었냐는 겁니다. 양쪽 다 사실은 좀 문제가 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결국 이제 정당 지지율도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은 책임이 상당하다라고 봐야 돼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선으로 좀 물러서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더 지금 당권을 더 장악력을 높여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 내에서도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장제원 의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형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제로 당권 진 상태인데 차기 전당대회에 나와서 또다시 또 당권 연장해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 그 내부에서도 지금 역시 이제 저런 그 약간의 이제 그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좀 로키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놓은 발언들 관련해서도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인사 관련한 이제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고급 공무원 관련해서 자기가 추천 압력 행사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든가, 장제원 의원도 지적을 좀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내놓는 그 배경이 되는 인식에도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교정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계속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한두 번 이게 또 반복이 되면요. 그땐 당내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일단 대행 체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 공천권이 달린 그 당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에 대한 말도 좀 많은 상황인데요. 이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염동열 두 전직 의원에 대해서 어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자, 윤리위원장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음. 징역 1년의 형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이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네, 자, 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내렸나? 자, 이양희 위원장의 징계 사유 설명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또 어쨌든 지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사안인데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는데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에게는 의혹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내려졌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 하나,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 당원권이 일단 정지가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또 당원권 정지된 사람에게 당원권 정지 판결 그 결정을 내리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지금 양쪽 말씀하신 다 해석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이미 정지가 된 사람한테 또다시 3개월 당원권 정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윤리위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 판결이나 당원권이 정지가 된 사람을 다시 올려가지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누가 봐도, 물론 뭐 윤석 대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수사가 진행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하는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이분들 두 분은 이미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확정된 분한테는 3개월 이내 당원권 정지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그 이후로 이제 당의 기여한 점을 얘기하는데, 뭐 당의 기여한 점을 얘기하면 윤석 대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본인이 대선, 지선 다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런 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점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검토 그리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뜬금포다. 뜬금포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아마 이제 왜 이런 그 결정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섰을까 하는 거 약간 좀 배경은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보여주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좀 내렸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 좀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 당연히 누구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하죠. 뭐 당에 대한 기여, 그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보건대는 좀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결정을 좀 뜬금없는 시기에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결정이다. 윤리위에 어떤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도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하고 나서 윤리위가 말이야 보통 때는 별로 그렇게 일도 안 하더니 이준석 대표 것만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또 비판이 또 꽤 이제 일각에서 일고 하니까 그걸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다른 건도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걸 좀 보여주려는 보여주기식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이 윤리 징계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서 당원들하고 비공개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일 만에 신청자가 8,000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다니는 지역을 보니까 부산, 강원, 창원 뭐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동선을 살펴보면은 이 윤핵관 지역구라서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핍박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징계를 받은 것은 정치적인 징계이지 이게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다. 윤핵관들이 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이미지화하는 거죠. 아마 만나서도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글을 올리지는 아직은 않고 있어요. 가끔 올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보였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사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생명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과 대결 구도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상징적으로 지지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괜찮지만 극적 어떤 강대강의 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본인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닐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용히 있고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다음 명분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 하셨던데 당권 도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용히 자맹하다가 SNS 글 올린 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 그것도 결국은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당원들을 더 강화시켜서 투표에 영향을 주게 만드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세를 결집해서 다음번 당권을 그럴 수도 도전하겠다.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사 결과가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몸집이 완전히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정치 생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런 그 전국을 돌면서 자맹 아닌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맹 아니지 않습니까? 자맹은 아니다. 자맹 아닌 자맹. 네, 그러니까 2차 여론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봐요. 그러니까 1차 여론전,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 나오기 전에는 본인의 어떤 결백을 계속 주장하면서 윤리위 결정을 좀 이제 가능하면 이제 경징계로 좀 이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자기 변호성 이제 여론전을 그때 맹렬하게 벌였는데 그런데 부작용이 꽤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너무 고립을 자초했어요. 그때.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대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당내에서 윤리위 결정 나올 즈음에는 상당히 좀 신망도 좀 잃고 좀 그런 그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2차 여론전 때는 좀 지지세를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오히려 지지세를 확대해 가는 과정으로 이 여론전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좀 있는 건데 그러면 굳이 왜 윤핵관들의 지역구를 가느냐?
보여주기 위해서죠. 윤핵관들 지역구에서조차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굉장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세를 얻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여론전 준비를 좀 해나가는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현재까지는 뭐 제가 보건대는 이제까지 1차 여론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전략적으로는 좀 발전된 형태로 가고 있다. 예. 자, 그런데 2차 여론전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경찰 수사 결과를 전 기다리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아, 기다리지 않고 그 2차 전에 여론전을 사실은 할 먼저 것이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에 어떤 형태로든 여론을 반영 투입을 시켜서 투영을 시켜서 2차 여론전의 그럼 형태는 그러니까 뭐 당내외에서 아마 전방위로 벌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경찰 수사 결과도 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론전을 방향으로 할 것이다. 여론전을 펼치면서 동시에 윤핵관들이 경찰 수사에 마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될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들어갔는데 역시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는 이재명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의원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견제에 들어간 모습인데 그 DJ를 닮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강병원 후보가 이회창의 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회창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회창 전 대표도 대선에 지고 나서 바로 대표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강병원 의원이야 뭐 경쟁자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재명 의원이 지금의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민주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민주당 거대 야당인데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은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해서 결국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회창의 결과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철저히 실용주의자, 본인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 실용주의자고 뭐 마치 그 공천 학살이 있을 것처럼 일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개혁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3선 이상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 다 공천 안 주겠다. 네. 그것도 이재명 의원은 사실은 좀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주당 안에 그 결집, 그리고 그 결집의 힘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부분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대안을 내는 그런 그 뭐랄까요, 대안 정당으로서의 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반대 입장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분들까지 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대명이냐 아니냐 마지막 변수가 이제 구출그룹의 단일화인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 밀어주면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그렇지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사실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더 맞는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는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에요?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찌됐건 쭉 정말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거의 기적적인 승리를 이끈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제 갔던 바가 있는데, 이렇게 대세론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는 그 민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어찌됐건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과감하게 기득권 정신을 좀 과거 노무현 정신에 따라서 버리고 정말 새로운 선택을 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오면서 개파 정치는 지금 더 강해졌어요.
사실은 개파 정치 청산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개파 정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청산이 된 상태예요. 다시 좀 부활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거 청산 못했으면 지난 대선에 못 이겼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런 당내 조직 기반이 없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을 영입을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옛날 그야말로 이제 뭐 새누리당 또 그 이전에 지금 보수 정당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연연해서 기득권을 지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개파 정치를 이어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뭐 그 모든 것이 이재명 의원의 잘못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촉진하는 그런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단일화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진행이 될 거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97 그룹 중에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 의원하고 누군가는 양강 구도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 본인들의 이해관계하고도 좀 이제 좀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과연 얼마나 비전 면에서 좀 차별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 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짧게 양강 구도로 해서 단일화 마지막에 될 거라고 전망.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 많은 부분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본인으로 단일화되길 바래요. 다른 리스크가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과연 단일화할 때 그걸 원하겠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대 70이에요. 단일화 하려면. 그러니까 그 구도를 하든지 아니면 당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럼 단일화 할 거냐는 문제에서 또 논란이 될 거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 단일화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후보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하려면 박용진 의원이 좀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죠. 양보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고 불린 40대 남성이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은 확인된 것만 2.1kg,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70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옵니다.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47살 남성 A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국내로 마약 밀수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등에 담아 밀반입한 마약은 확인된 것만 2.1kg, 시가 7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이미 검거한 국내 판매책 20여 명의 진술과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베트남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번호 인터뷰할 수 있고요. 말하는 거 다 진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다른 동남아 3대 마약왕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명실상부한 동남아 마약 밀수 총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제 송환으로 한국인 3대 마약왕이 모두 검거되면서 국내 마약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마약 범죄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었고 이번에 최상선을 검거함으로써 그 마약 유통에 대한 그런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생산 장소와 국내 유통 규모 등을 조사하면서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서 발견된 필로폰 64g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마약 범죄에서 초범과 젊은 층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역 단위 농협에서 직원이 수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안성시 고3 농협 직원 40대 A씨와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곡 유통사업부에서 양곡 매입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회사 돈 5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잡곡을 매입했다고 속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은 뒤 업체에 지급된 매입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협 측은 지난달 초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뒤늦게 횡령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A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면서 업체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충남 서산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5명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업자와 건축업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짜고 벌인 범행에 피땀 흘려 모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날린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50대 A씨는 건축업자 3명으로부터 이 건물을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 수입이 없는 데다가 2억 원 넘는 개인비까지 있던 상황.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대금을 치르는 데 동원됐고 대출금 등 채무가 건물 감정가인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에게 대출이 많이 없다거나 전세 세대가 한두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 계약을 했던 건축업자들과 전세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한통속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자 9명은 보증금 6억여 원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A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주도한 건축업자에게 징역 2년, 공인중개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실형을 내렸는데 피해자들이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고 현재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검찰과 특히 또 법원에서 아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를 줬다라고 보이고, 최근 2년 8개월 동안 전국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8천 건을 넘었고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엄정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또다시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조사 거부 이유로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광호 경찰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가겠다며 저희를 호출한 출두를 요구한 6개 경찰서를 1차 파악을 해보니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는 6개 경찰서 중에 50%입니다. 3개 경찰서고요. 엘리베이터는 정당한 편의시설의 가장 필수적인 편의 제공의 대상물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국가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정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국가는 누가 출두하게 하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당부했는데 특히 한미동맹이 경제금융안보동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간의 이런 포괄적 이 전략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에서 또 산업 기술 안보에서 나아가 경제 금융 이런 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옐런 장관님의 이번 방한이 한미 간의 이런 다양한 포괄적인 동맹 관계가 더 크게 진전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제닛 옐런 장관이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고물가를 초래하는 공급망 탄력성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금융시장 발전을 지지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진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안보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의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고 미국과 한국의 경제를 불리하게 하는 비시장적 경제 관행에 대응하는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전했습니다. 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전면에 섰던 대통령이 말을 줄이는 대신 장관과 참모들이 직접 발로 뛰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주문입니다. 하락한 지지율 속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2달 만에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국정수행 긍정평가. 2주 전 지지율은 별 의미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다소 몸을 낮췄습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고물가 위기까지 아이들 급식 준비도 에어컨 가동도 어렵다며 공공부문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시네요? 할아버지는 뭐 다 잘 먹어.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나도 김치찌개 좋아하지. 아, 그래? 이거 매운 건데 괜찮아?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라,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독려했는데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자리에서도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새 정부 가치와 정책을 국민께 공유하라며 스타 장관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을 했고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에 거침없이 소통 전면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약식 회견이 며칠 새 달라졌는데 하루 두세 개 1분 이내로 짧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영범 홍보수석이 처음 마이크를 잡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채용 논란에 이틀 연속 반박글을 올리고 대통령실 SNS 계정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원맨쇼에서 대통령과 장관, 참모들의 원팀 체제로 소통 변신을 꾀하는 건데 이 시도가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국내 점유율이 50%에 육박해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다음 달이 되면 하루 최대 28만 명까지 확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명대로 급증해 지난 4월 말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3만 명 넘게 늘었는데 이렇게 주마다 확진자가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주의 주간 확진자 수는 약 23만 명으로 지난주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보다 상승하여 1.58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행 증가세를 이끄는 건 BA.5 변입니다. 이달 첫째 주 35%에 그쳤던 검출률은 이제 52%에 달합니다. 국내 검출률만 놓고 봐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해 곧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큰 BA.5의 빠른 확산에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계속 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유행 예측치보다 정점 규모는 7만여 명, 시기는 한 달 정도 앞당겨 다음 달 최대 28만 명까지 확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변이가 지금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면역 감소 시기가 도래한 점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A.5보다 전파력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BA.2.75 변이가 확산하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행 확산에도 위중증 사망 피해는 크게 늘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리두기는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발생 등 위중한 상황이 생길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엔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주고 사망의료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고 42일 안에 숨졌는데 부검 후 사인불명으로 나오는 경우엔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42일은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화물칸 50개를 연결한 이른바 장대 화물열차가 영업 시험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전체 길이만 777m에 달하는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은 장대 화물열차를 상용화하면 새로운 수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서 빠져나오는 전기기관차 2대 뒤쪽으로 화물칸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주변을 지나는 자동차나 다른 기차가 축소 모형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코레일은 화물만 쉰칸인 이 열차를 장대 화물열차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길이는 388m인 KTX의 2배 정도인 777m에 달합니다. 이번 시범 운행은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부산 신항역까지 402.3km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화물칸에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수출용 화물을 실어 실제 운행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 물류 사업에서만 해마다 2천억 원 넘게 영업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장대 화물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화물열차는 평균 33칸인데 50칸 화물열차를 도입하면 수송 능력이 52% 향상한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철도 물류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열차의 효율을 올림으로써 우리 코레일의 이런 부채 비율을 감축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이번 시험 운행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 정기 운행을 목표로 보완점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30여 분의 시험 비행을 안전하게 마쳤는데 앞으로 4년 동안 2,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반복하며 개발이 완성될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활주로에 등장한 KF-21 전투기. 빠르게 활주로를 내달려 부드럽게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이 시험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KF-21 시제기 1호기는 경남 사천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이후 30여 분간 비행한 뒤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첫 비행인 만큼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수준으로 날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저피탐 설계를 갖춰 앞으로 개량 가능합니다. KF-21은 공중과 지상, 해상의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 사거리가 200km에 달하는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 7.7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첫 시험 비행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국산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건 개발 방침을 밝힌 지 20여 년 만입니다. 앞으로 2000여 차례의 시험 비행 등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부터는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할 전망입니다. 한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지난 2000년 초 국산 전투기 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과도한 예산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 국산 전투기의 효용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6년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시제기가 나왔고 첫 날개를 펼쳤습니다. 일단 시험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개발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2026년까지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완수하고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공군의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게 될 전망입니다. 첫 비행 이후 2026년까지 약 2000여 회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것입니다. 양산 및 전력화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8조 8천억 원의 개발비 가운데 20%인 1조 7,300여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8천여억 원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대가인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2028년까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KF-21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핵심 과제로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7인조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유럽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서늘한 영국에서마저 40도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철도와 항공편까지 영향을 받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기온이 47도에 달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더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거의 600명 가까이 보고됐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영국까지 미치면서 런던 히스로 지역 기온이 낮 12시 50분 기준 섭씨 40.2도를 찍으며 영국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 공식 통계 관측 363년 만에 최고 기온입니다. Today I decided to come into work. I'm hot. I think I'm going to just try and stay indoors as much as I can in the office. 영국 기상청은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섭씨 42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케임브리지의 섭씨 38.7도였습니다. This weather is absolutely unprecedented.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ese temperatures in our models before, but by the end of the century, we anticipate anything up to 1 in 3 years seeing 40 degrees. 여름에도 별다른 더위가 없었던 영국인들은 갑작스런 더위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상 이유로 철도 운행 속도가 제한됐고 노선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런던 루턴 공항에서는 활주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2시간 동안 모든 운항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생소한 폭염에 영국 학교 약 200곳은 일시적으로 교실 문을 닫거나 조기 하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Vulnerable people really struggle when it gets to as hot as it is now. We're talking about temperatures that have never ever been seen in this country. 영국은 17일 자정을 기해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역사상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던 극단적인 더위가 영국에 찾아온 배경에는 인간이 자초한 기후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며 더위가 잠시 쉬어갔던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폭염주의보도 다시 내려졌는데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지지만 역시 예년보다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겠고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는 오전부터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3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2도, 광주 32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도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